아니 할멈, 천냥을 준다지 않소. 그깟 짐승 한 마리에 이 큰 돈을 마다한단 말이오. 허문재가 동계짝을 발밑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70먹은 노파는 품에 안은 작은 백호 새끼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짐승이 아니라 내 식구요.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줘도 팔 수 없소. 대체 이 가난한 노파에게 새끼 백호가 무엇이기에 저 큰 돈을 마다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일까요? 조선 야당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동짓달 초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섣달까지 그칠 줄을 몰랐으니 청운골 사람들은 마당에 눈을 치우다 지쳐 아예 삽자루를 내려놓아 버렸던 것이지요. 순덕의 초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어른 팔뚝만큼 굵어졌고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던 것이었어요. 순덕은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등에 진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으니 겨우내 캐어 말려둔 약초 몇 뿌리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셈이지요. 장터에 도착한 순덕은 좌판을 펼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약초를 살펴보는 이는 드물었으니 이웃 고을 약재상들까지 몰려들면서 물량이 넘쳐났고 값은 도리어 반각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옆 좌판을 지키던 박물장수 하나가 순덕의 초라한 행색을 흘깃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멈, 오늘도 그 돈도한테는 약초뿌리 몇 개 들고 나왔소? 요샌 약초값이 똥값인데 뭐하러 그 험한 산을 또 오르셨소? 순덕은 마른 손으로 좌판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캐놓은 것을 썩힐 수야 있겠습니까? 팔리면 좁쌀 한 대박이라도 살 수 있는 법이지요. 쯧쯧, 그 나이에 아직도 산을 타다니. 자식도 없고 서방도 없으니 참 처량하기 짝이 없소.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충 품이나 팔지 뭐하러 이 고생을 사서 하시오? 박물장수의 말에 좌판 근처에 있던 다른 상인 하나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소. 그러다 산에서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것대로 큰일 아니오. 자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찾으러 가겠소. 순덕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발로 걷는 산길인데 걱정은 내가 할 일이지 남이 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은 채 좌판을 접기 시작했으니 반나절을 서서 흥정한 끝에 손에 쥔 것이라곤 좁쌀 몇 대와 동전 몇 잎이 전부였던 것이었어요. 사실 순덕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남편과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지요. 남편은 본디 10만이의 자식으로 산의 지리와 약초의 성질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곁에서 어깨너머로 약초 다루는 법과 상처를 다스리는 법을 하나둘 익혔던 것이지요.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15년째 되던 해 남편이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도 삶은 순덕을 가만두지 않았으니 하나 남은 아들마저 몇 해 전 마을을 휩쓴 역병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이 숨을 거두던 그 밤 순덕은 약초를 다려 먹이고 또 먹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니 저자에서 던져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옛 상처를 헤집는 소금 같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부엌에 들어서기 무섭게 남은 곡식부터 헤아려 보았습니다. 좁쌀 한 줌과 말라 비틀어진 무 한 토막, 그것이 앞으로 며칠을 버틸 전부였던 것이지요. 순덕은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좁쌀을 풀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순덕은 절반만 떠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으니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비울 수는 없다는 오랜 습관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밤새 창밖으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순덕은 홀로 누운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 나이가 들수록 겨울밤은 유독 길고도 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새벽녘 잠깐 눈발이 잦아드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이 틈을 놓칠세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째 방구들도 데우지 못할 만큼 땔감이 바닥나 있었으니 눈이 그친 지금이야말로 산에 오를 마지막 기회라 여겼던 것이지요. 평소라면 순덕이 다니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까운 야트막한 언덕배기, 그곳이면 땔감이나 흔한 약초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순덕의 발길은 어쩐지 낯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자에서 들은 모진말이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을 남겼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깊은 골짜기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평소 인적이 드문 북쪽 골짜기에 다다랐을 무렵 순덕의 귓가에 낯선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섞인 산짐승의 울음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는 또렷해졌으니 가늘고 애처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분명했던 것이었어요. 필시 여우나 상고양이겠거니.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골짜기를 헤치고 나아가자니 노구의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발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위 틈 사이 눈밭에 다다른 순간 순덕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굵은 3줄로 엮은 올무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놓여 있었고 그 근처 바위 밑에는 붉은 피가 눈밭을 적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화살 한 대가 옆구리에 박힌 어미 호랑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늙은 몸이라 한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심장이 세차게 뛰고 다리가 떨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미의 몸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처럼 하얀 새끼 한 마리가 어미의 옆구리에 바짝 붙어 코를 비비며 울고 있었으니 그 뒷다리에도 가느다란 올무가 감겨 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새끼는 어미를 깨우려는 듯 자꾸만 몸을 부비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미는 이미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으니 순덕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몇 해 전 죽어가던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던 그날 밤이 떠올랐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던 그 밤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광경과 겹쳐졌던 것입니다. 저것도 살아있는 것인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순덕은 스스로에게 되뇌듯 중얼거리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 새끼의 다리에 감긴 올무를 조심스레 잘라내었던 것이지요. 새끼는 너무 쇠약해진 탓인지 도망칠 기운조차 없이 순덕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순덕은 품속에 지니고 있던 상처약을 꺼내어 지식인 뒤 새끼의 상한 다리에 정성껏 발라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으니 다만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애처로움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거두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미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으니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어미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으나 늙은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 그저 나뭇가지를 꺾어 어미의 몸 위에 눈과 함께 덮어주는 것이 순덕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순덕은 몸을 떨고 있는 새끼를 품 안에 조심스레 안아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만져지는 작은 몸뚱이가 순덕의 가슴팍에 파고들었으니 그 온기 없는 몸이 못내 안쓰러웠던 것이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순덕의 발자국은 자꾸만 눈 속에 파묻혔으니 그러나 순덕은 품 안의 새끼를 놓칠세라 두 팔에 힘을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것이었어요. 집에 다다랐을 무렵 새끼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자신이 입고 있던 솜저고리부터 벗어 새끼를 감쌌습니다. 손끝이 새파랗게 얼어붙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궁이에 남은 땔감을 몽땅 밀어넣어 불을 지피고 어젯밤 남겨두었던 좁쌀죽에 따뜻한 물을 섞어 조금씩 새끼의 입가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순덕 자신은 그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았으니 오로지 새끼를 살리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순덕은 새끼를 품에 안은 채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새끼는 순덕의 품속에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끝에 새벽닭이 울 무렵 새끼가 마침내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눈처럼 흰 털 사이로 드러난 그 눈동자는 푸른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빛깔이었으니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어요. 살아났구나, 참으로 살아났어. 순덕은 새끼의 흰 털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창밖에 소복이 쌓인 흰 눈이 눈에 들어왔으니 순덕은 그 눈빛깔을 따서 새끼에게 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덕이 새끼 호랑이를 데려온 걸 본 마을 사람 몇몇이 말을 옮겼고 삽시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오래지 않아 5-6명의 마을 사람들이 순덕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순덕의 품에 안긴 새끼 백호를 본 사내 하나가 대뜸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짐승이오? 호랑이 새끼가 아니오. 옆에 있던 안악 하나도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세상에 저것을 집안에 들이다니오. 당장 산에 갖다 버리시오. 지금이야 절이 작지만 자라면 필시 사람을 해칠 것이오. 순덕은 새끼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어미가 죽으면서 남긴 새끼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곧 돌려보낼 것이니 며칠만 두고 봐주시지요. 그러자 처음 소리쳤던 사내가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위험하오. 새끼 때도 발톱이 날카로운데 크면 어찌 감당하려 하시오? 그러다 온 마을이 화를 입으면 누가 책임진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노망이 든 게 아니고서야 어찌 호랑이를 집안에 들릴 생각을 하겠소. 다른이가 혀를 차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순덕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마주하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미가 죽으며 이 아이를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으라고 내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단호한 대답에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기저기서 못마땅한 웅성거림이 일었으니 늙은이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는 체념 섞인 말들만 뒤에 남겨진 채 하나둘 발길을 돌렸던 것이었어요. 순덕은 마당에 홀로 서서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품 안에서 새끼가 가늘게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작은 온기를 다시금 꼭 끌어안으며 다짐하듯 되뇌었던 것이지요. 상처가 아물고 다리에 힘이 붙으면 반드시 제 어미가 살던 산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때까지만 잠시 곁에 두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날 저녁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은 이 작은 생명 하나가 훗날 자신의 목숨은 물론 온 마을의 명운을 뒤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설아는 눈을 뜬 뒤로도 한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빨도 채 여물지 않은 어린 짐승이었으니 좁쌀죽조차 삼키기 버거워했던 것이지요. 순덕은 죽을 끓일 때마다 물을 더 넉넉히 부어 묽게 만들었고 그마저도 자신의 몫을 덜어 설아의 가릇에 담아주었던 것이었어요. 겨우내 곡식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으나 순덕은 배를 고른 한이 있어도 설아를 먼저 먹였습니다. 다친 다리도 문제였습니다. 순덕은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 부목을 만들고 낡은 무명천을 찢어 다리에 감아 고정해 주었으니 이는 예전 남편이 산에서 다친 짐승을 치료하던 방식을 어깨너머로 배워둔 덕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새끼 노루에 부러진 다리를 그렇게 고쳐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니 그 기억이 이토록 요긴하게 쓰일 줄은 순덕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 주저앉기 일쑤였으나 열흘쯤 지나자 절뚝이면서도 순덕의 뒤를 곧잘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지요. 밤이면 설아는 순덕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으니 순덕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생명의 숨소리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이 늙은 몸으로 홀로 잠들던 방이었는데 순덕은 잠든 설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 텅 비어있던 방 안에 작은 숨소리 하나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순덕의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씩 데워지는 듯 했던 것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이른 봄 기운이 산자락에 스밀 무렵 순덕은 다시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도 어느새 다리가 제법 튼튼해지고 덩치도 커져 순덕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섰으니 두 발로 걷는 사람과 네 발로 걷는 짐승이 나란히 산길을 오르는 모습은 마을 초입에서도 종종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순덕은 설아를 산에 데려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혹여 짐승의 본능이 깨어나 산속으로 뛰쳐들어가 버리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막상 집에 홀로 두고 나서면 설아가 문 앞에서 밤새 낑낑거리며 순덕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차라리 함께 데리고 다니는 편이 서로에게 낫겠다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바위 틈 사이 후미진 자리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별 생각 없이 그쪽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자리에 귀한 산삼한 뿌리가 자라 있었던 것이었어요.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순덕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자리였으니 순덕은 설아의 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설아는 순덕이 미처 살피지 못한 후미진 바위틈이나 그늘진 골짜기에서 걸음을 멈추었고 으때마다 신기하게도 귀한 약초가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순덕은 산삼한 뿌리를 팔아 오랜만에 조금 넉넉한 곡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 일을 계기로 설아를 불어 앞세워 귀한 것만 찾아다니지는 않았으니 그것은 순덕의 마음가짐이 남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내 덕에 먹고 살 생각은 없다. 필요한 만큼만 캐면 그것으로 족한 법이지. 순덕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을 이용해 재물을 불리기보다는 그저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로 족하다 여겼던 것이었어요. 순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같은 마음이었으리라고. 산에서 얻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산에 남겨두어야 훗날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새삼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해 봄 순덕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약초를 캐러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던 날 느닷없이 숲을 사이에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순덕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지요. 순덕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미 늙은 다리로는 도망칠 수도 없었으니 순덕은 그 순간
아들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처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아직 어린 설아가 순덕의 앞을 가로막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으니 그 기세에 놀란 멧돼지가 잠시 멈칫하다가 결국 방향을 틀어 숲을 속으로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순덕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준 것이더냐.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몸으로 멧돼지 앞을 가로막고 선 그 작은 등을 보며 순덕은 문득 낯선 감정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짐승을 거두어 보살핀 것은 자신이었으나 이제는 도리어 그 짐승이 자신을 지키려 하는구나 싶었으니 그 마음이 못내 애틋하고도 고마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오래지 않아 마을에도 알려지게 되었으니 나무하러 갔던 이웃이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하고 저자의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 우물가에는 안악들이 모여 물동이를 채우며 저마다 한마디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그 순덕 할멈네 백호가 멧돼지를 쫓아냈다지 뭐요. 한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꺼내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고개를 갸웃하며 받았습니다. 그래도 짐승은 짐승 아니요. 지금은 어리니 그렇다지만 다 크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소. 허나 사람을 해쳤다는 말은 아직 없지 않소. 오히려 할멈을 지켰다니 신기한 노릇이지. 세 번째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끼어들었습니다. 내 듣기로는 백호가 있는 집엔 복이 들어온다던데 그 털한 올만 지녀도 애군을 막아준다지 뭐요. 그뿐이요. 지난번 저 아랫마을 김씨네는 흉년이 든 밭에서 백호가 지나간 자리마다 곡식이 배로 여물었다더군. 한 안악이 살을 붙여 말하자 처음 말을 꺼냈던 안악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말이요? 그거 대단한 노릇이구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부풀려지며 저자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니 사실과 다른 과장된 소문까지 뒤섞여 청운고를 넘어 이웃 고을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정작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아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설아는 계절이 바뀌는 사이 몸집이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 순덕의 품에 안겼을 때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어느새 큰 개만큼 자랐으니 순덕은 문득 이 아이를 언제까지나 곁에 둘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자라날수록 야생의 본성이 짙어질 터인데 좁은 초가에 계속 붙들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설아를 데리고 깊은 산자락까지 올라갔습니다. 등을 떠밀며 산속으로 들어가라 손짓했으나 설아는 몇 걸음 가다 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지요. 순덕이 자리를 피하듯 돌아섰음에도 이튿날 아침이면 설아는 어김없이 초가 앞마당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니 그런 일이 2번, 3번 되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설아를 산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날 순덕은 산길을 내려오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여 이번에는 정말 산속으로 사라져버릴까 걱정도 되었고 동시에 그리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니 그것이 설아를 위한 길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날 밤에도 설아는 어김없이 초가 앞마당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집도 어지간하구나. 순덕은 마루에 걸터앉아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결국 순덕도 더는 억지로 설아를 밀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 어느새 설아는 순덕에게 짐승이 아닌 마지막 남은 식구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청운골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는 허문재라는 목재 도매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 여러 산의 벌목권을 손에 쥐고 막대한 재물을 쌓아 올린 자였으니 관아의 아전들에게
수시로 뇌물을 먹여 눈 감아 달라 청탁하며 사업을 넓혀가던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흉년마다 곡식을 풀고 절에 시주하는 후덕한 상인으로 소문나 있었으나 그 속내는 오직 산을 제물로만 헤아리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허문재에게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욕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청운산 너머 깊은 골짜기의 벌목권이었던 것이지요. 그곳은 나라에서 금양으로 정해 함부로 벌목을 금하는 구역이었으나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손에 넣기만 하면 몇 대에 걸쳐 재물을 누릴 만한 노른자 땅이었던 것입니다. 허문재는 그 구역의 벌목권을 얻어내기 위해 몇 해째 감사에게 줄을 대려 애써왔으나 마땅한 명목이 없어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허문재의 사랑채에 청운골의 백호 소문이 흘러들었습니다. 심부름꾼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고했던 것이지요. 날이 청운골에 백호가 나타났다 합니다. 가난한 약초꾼 할멈이 새끼 때부터 거두어 키우고 있다는데 벌써 소문이 이웃 고을까지 자자합니다요. 허문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부채를 붙이다가 문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백호라, 그것이 참말이렸다? 예, 날이 멧돼지를 쫓아낼 만큼 영특하다 하니 필시 예사 짐승은 아닌 듯합니다요. 허문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로부터 백호는 상서로운 짐승이라 하여 이를 조정 높은 벼슬아치에게 진상하면 큰 은덕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던 것이지요. 그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었으니 백호를 손에 넣어 감사에게 바친다면 벌목권은 물론이거니와 가토록 탐내던 금양구역까지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 그것이 참말로 백호가 맞는지 확인해 오너라. 허투루 소문만 듣고 움직일 수는 없는 법이니. 며칠 뒤 허문재가 보낸 하인이 청운골 인근에서 며칠을 잠복한 끝에 돌아와 고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멀찍이서 직접 보았습니다요. 틀림없는 백호였습니다. 눈처럼 흰 털에 몸집도 예사 짐승보다 훨씬 큰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짐승이 늙은 할멈을 마치 제 어미인 양 따르는 모습이 보기에도 신기했습니다요. 허문재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 할멈이 가난하다고 하였느냐? 예, 날이. 자식도 없이 홀로 사는 늙은 약초꾼이라 들었습니다. 사는 형편이 몹시 궁색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늙은이가 돈을 마다할 리 있겠느냐? 은자 몇 냥만 쥐어주면 쉬이 넘어올 것이야. 허문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집사에게 은자를 넉넉히 준비하라 일렀으니 이왕이면 처음부터 큰 돈을 보여주어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을 셈이었던 것이지요. 할멈이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한들 굶주림 앞에 장사가 있겠느냐. 내 이번에 넉넉히 챙겨 직접 가보겠다. 허문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채비를 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채비를 명했으니 청운골로 직접 찾아가 그 백호를 손에 넣을 셈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순덕의 초가 앞마당에 난데없이 화려한 말과 하인들의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비단옷을 갖춰 입은 허문재가 몸소 말에서 내려섰고 하인 둘이 무거운 나무 괴짝을 낑낑거리며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순덕은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뜻밖의 손님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니시온지. 순덕이 조심스레 묻자 허문재는 은근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몸은 인근에서 목재를 다루는 허문재라 하오. 할멈 댁에 귀한 백호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리 찾아온 것이오. 순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손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던 것이었어요. 순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허문재를 마주했지만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저 육중한 괴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문재는 괴짝의 뚜껑을 슬쩍 들어보이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멈,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이것이면 할멈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호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오. 순덕은 괴짝 안에서 반짝이는 은자를 보고도 쉬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평생 이만한 재물을 눈앞에서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순간 가슴 한구석이 술렁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내 방 쪽에서 인기척을 느낀 설아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순덕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런 큰 돈을 가져오셨는지 소희는 아직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만 순덕이 조심스레 말을 흐리자 허문재는 기다렸다는 듯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할멈 댁에 있는 그 백호를 나에게 넘기시오. 그리하면 이 괴짝의 은자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할멈이 평생 곡식 걱정 없이 살도록 해드리리다. 순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육중한 은자 괴짝과 방 안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설아의 모습이 순덕의 눈앞에서 겹쳐지고 있었으니 이 낯선 부호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허문재는 순덕의 굳은 얼굴을 보고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장사치로 살아오며 사람의 마음이 재물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숱하게 보아온 자였으니 순덕의 침묵을 그저 놀라움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허문재는 괴짝 뚜껑을 활짝 열어 은자가 가득 담긴 속을 훤히 드러내 보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이것이 은자 100냥이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이니 2번 생각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 집에 들인 생명을 두고 그런 큰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허문재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 또한 익숙하다는 듯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할멈, 이 궁색한 초가를 보시오.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새어드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홀로 지내실 참이오? 이 돈이면 기와집 한 채를 짓고도 남을 것이오. 평생 굶을 걱정 없이 편히 사실 수 있단 말이오. 순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렸던 지난 겨울의 기억이 아들을 살리지 못해 약값조차 되지 못했던 그 서러운 날들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순덕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유혹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다시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몸 하나 누일 곳이면 족합니다. 허문재는 순덕의 완강함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표정을 고쳐 더 큰 미끼를 던졌습니다. 할멈이 그리 말씀하신다면 내 값을 더 쳐드리리다. 500냥 아니 1000냥을 드리겠소. 이만하면 되지 않겠소? 그 말에 뒤에 서 있던 하인들조차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0냥이라는 액수는 그들에게도 좀처럼 듣기 힘든 큰 돈이었으니까요. 순덕 역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이면 죽은 아들의 묘를 번듯하게 다시 꾸밀 수도 있을 것이요. 남은 여생 동안 다시는 저자에서 늙은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흥정할 필요도 없을 터였던 것이지요. 순덕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아가 절뚝이던 다리를 이제는 거의 절지 않을 만큼 회복한 몸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설아는 곧장 순덕에게 다가와 옆구리에 머리를 부비며 낮게 그르렁거렸으니 마치 순덕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한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어미 호랑이의 마지막 눈빛이 밤새 체온을 나누며 지새웠던 그 겨울밤이 다시금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지요. 순덕은 괴짝을 향해 손을 뻗는 대신 그것을 도로 허문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내 식구요. 1000냥이 아니라 10,000냥을 준다 해도 식구를 팔 수는 없는 법입니다.
허문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순덕을 노려보다가 이내 언성을 높였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식구라 부르다니 참으로 정신 나간 늙은이가 아니오. 이런 큰 돈을 마다하고 그깟 짐승을 끼고 살겠다는 것이오. 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설아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허문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하인들에게 괴짝을 도로 챙기라 명하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할멈, 오늘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니 두고 보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허문재의 행렬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허문재라는 사내의 눈빛에서 결코 그냥 물러날 자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던 것이었어요. 과연 순덕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허문재는 돈으로 얻지 못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빼앗기로 마음먹었으니 곧바로 마을 곳곳에 곡식과 돈을 풀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백호에 대한 흉흉한 소문도 은밀히 퍼뜨리기 시작했으니 이는 최두억이라는 포수를 앞세워버린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최두억은 본디 산짐승을 잡아 가죽과 쓸개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백호처럼 귀한 짐승을 잡아 큰 돈을 만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니 허문재가 내건 후한 살게 두말 없이 응했던 것이지요. 최두억은 어느 날 밤 몰래 산에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죽인 뒤 그 상처를 일부러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척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사체를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들, 이것 좀 보시오. 목덜미가 이리 찢긴 것이 필시 큰 짐승의 소행이요. 이런 상처는 호랑이가 아니고서는 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개 중 한 사람이 놀라 물었습니다. 설마 그 백호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이런 짓을 하겠소. 짐승이 자라면 본성이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최두억이 그럴싸하게 말을 보태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삽시간에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닭 몇 마리가 우리에서 사라진 일까지 겹쳐졌으니 실은 배고픈 들개의 소행이었으나 사람들은 너나 없이 백호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장 오봉수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봉수는 본디 순덕의 선한 성품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처음에는 사람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그 백호가 정말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 않소?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허문재가 은밀히 오봉수에게도 곡식 몇 가마니를 보내며 넌지시 압박을 넣었으니 오봉수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장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참입니까? 가축이 자꾸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사람이 당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한 주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다른 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소. 순덕 할멈에게 당장 백호를 내보내라 하시오. 결국 오봉수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순덕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오봉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순덕의 초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차마 순덕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 할멈, 내 어렵게 말을 꺼내오만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사흘 안에 백호를 산으로 돌려보내주셔야겠소. 순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장님, 설아는 가축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상처들은 필시 다른 짐승의 소행일 것입니다. 나도 그리 믿고 싶소만 마을 사람들이 이미 겁에 질려 있으니 낸들 어찌하겠소. 사흘의 말미를 드릴 터이니 부디 이해해 주시오. 오봉수는 그 말을 남기고 무거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넋놓고 있었으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픈 곳이 있으면 약초를 얻으러 찾아오던 이웃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서러웠던 것입니다. 이튿날 허문재가 다시 순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은근한 태도로 말을 건넸습니다. 할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순순히 넘기시면 아까 그 값 그대로 쳐드리리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아에서 위험한 맹수를 기른다는 죄목으로 할멈을 벌할지도 모르는 일이요. 순덕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협박에 넘어갈 내가 아닙니다. 허문재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할멈 뜻대로 되는지 두고 봅시다. 그날 이후 허문재는 고을 아전에게 두둑한 뇌물을 먹여 결국 맹수 포획 명령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순덕의 귀에 최두억과 포수 여럿이 다음 날 새벽 순덕의 집으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지요. 순덕은 잠든 설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하나로 이 아이를 곁에 두려다가는 정작 그 목숨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절절히 깨닫게 된 것이지요. 순덕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보따리에 마른 육포 몇 조각을 챙겨 넣었습니다. 설아야, 일어나거라. 우리 잠시 산에 다녀오자꾸나. 설아는 영문도 모른 채 순덕을 따라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에 올랐습니다. 순덕은 예전 설아의 어미를 처음 만났던 그 깊은 골짜기까지 걸음을 옮겼으니 그곳이라면 사람의 발길이 뜸에 당분간은 안전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순덕은 걸음을 멈추고 설아의 목에 묶여있던 낡은 청끈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설아야, 이제는 돌아오지 마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낯선 순덕의 태도에 불안한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몇 번이고 손짓하며 밀어냈으나 설아는 오히려 순덕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라니까? 이러다 너도 나도 다 죽는단 말이다. 순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몇 걸음 산 쪽으로 향하는 듯 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 순덕에게 다가오기를 몇 차례나 반복했던 것이지요. 순덕은 결국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설아가 다시 순덕을 따라오려 했으니 순덕은 처음으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살아야지. 그 외침에 설아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설아는 이윽고 몸을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산길을 내려왔으니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었어요. 동이 트기도 전 최두억과 포수 여럿이 순덕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디에도 백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멈, 백호는 어디 있소? 최두억이 매섭게 다그쳤으나 순덕은 그저 담담히 답할 뿐이었습니다.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포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덕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설아가 떠난 그 자리에는 오직 정막만이 남아 있었으니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다시금 쏟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두억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허문재에게 달려가 그간의 사정을 고했습니다. 허문재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으니 손에 넣을 뻔했던 백호를 놓쳤다는 사실이 못내분하고 억울했던 것이지요. 허문재는 백호를 손에 넣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관아의 아전을 찾아가 다른 수를 꾸몄습니다. 그는 순덕이 위험한 맹수를 무단으로 길렀다는 죄목을 씌워 벌금을 물리도록 손을 썼으니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순덕에게 벌금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할멈, 위험한 짐승을 신고 없이 길렀으니 이는 마땅히 죄에 해당하오. 벌금으로 좁쌀 2섬과 그동안 캐어둔 약초의 절반을 내놓으시오. 순덕은 억울했으나 힘없는 노파의 신세로 관아의 명을 거스를 도리가 없었습니다.
겨우내 캐어 말려두었던 약초의 절반과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빼앗기고 나니 순덕의 살림은 다시 예전보다도 더 궁핍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설아가 떠난 뒤로 초가는 몹시도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밤마다 잠결에도 무의식적으로 방 한 구석을 더듬거리게 되었으니 그곳은 다름 아닌 설아가 늘 몸을 웅크리고 잠들던 자리였던 것이지요.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냉기뿐이었으니 그럴 때마다 순덕은 씁쓸한 한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밥을 짓다가도 순덕은 습관처럼 그릇 하나를 더 꺼내곤 했습니다. 설아의 몫으로 덜어두던 죽 한 그릇, 그것을 준비하려던 손길이 문득 멈추고 나면 순덕은 그제야 설아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며 마음이 저려왔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살짝 열어 어둠이 내린 마당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으니 혹시나 설아가 돌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밤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도 마당에는 그저 적막한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허문재는 백호를 향한 욕심을 접은 대신 본래 자신이 하던 목재 사업에 더욱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금양구역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으니 아전들에게 더욱 두둑한 뇌물을 먹여 허가받은 구역 너머까지 몰래 벌목을 확대해 나갔던 것입니다. 수백 년 묵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나둘 베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크게 개의치 않았으니 오히려 허문재의 벌목일에 품삯을 받고 나설 수 있어 반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지요. 허문재는 싼값에 곡식까지 나누어 주며 인심을 사는데도 소홀하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의 지지는 나날이 두터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오랜만에 약초를 캐러 예전 설아와 함께 다니던 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순덕은 눈앞의 광경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울창하던 숲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헐벗은 비탈에는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요. 샘물의 색깔도 예전과 달리 탁하게 흐려져 있었으니 순덕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 길로 곧장 이장 오봉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베어내면 큰 비가 왔을 때 필시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붙잡아주지 못하면 산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오봉수는 순덕의 말을 듣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멈, 그것이 약초 캐는 이가 알만한 일이요? 산일은 산일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지요. 제 남편이 살아생전 산을 오래 다니며 그런 이치를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산비탈은 물을 견디지 못하는 법입니다. 허나 허 대인 덕에 마을 사람들이 요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사실 아니요. 괜한 걱정으로 좋은 일을 그르칠 필요가 있겠소. 오봉수는 그렇게 말하며 순덕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 넘겼습니다. 순덕은 답답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니 예전 백호소동 때 자신을 몰아세우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새삼 떠올라 씁쓸함이 더해졌던 것이었어요. 같은 시기 허문재 밑에서 목재 운반을 돕던 김돌세 역시 심상찮은 조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김돌세는 본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라 별다른 고민 없이 벌목일에 나섰던 자였으나 시일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그는 벌목 현장의 비탈 한쪽에 길게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허문재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저쪽 비탈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나무를 더 베어내면 위험할 듯합니다요. 허문재는 서류를 뒤적이던 손을 멈추고 김돌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깟 균열이야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니냐. 장마가 오기 전에 마지막 나무까지 베어야 돈이 되는 법이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던 일이나 마저 해라. 허나 날이 소인이 보기엔 예사롭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자칫하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그깟 나무 몇 그루 값어치도 못하는 걱정으로 이를 그르칠 셈이냐? 허문제의 불호령에 김돌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자식을 건사해야 하는 처지에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 김돌쇠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품은 채로도 다시 도끼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갔습니다. 순덕은 어느덧 73의 나이가 되었으니 설아를 마지막으로 본 뒤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순덕은 단 한 번도 설아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부디 깊은 산속에서 무탈히 지내고 있기를 매일같이 빌었던 것이지요. 마을에서도 백호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때 온 마을을 들썩이게 했던 그 소동도 시간이 지나자 그저 지나간 예시야기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순덕을 몰아세웠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 사람의 기억이란 것이 이토록 쉬이 바래는 것인가 싶어 순덕은 이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반면 허문제의 벌목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으니 그의 창고에는 베어낸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그의 재물 또한 헤아릴 오수 없이 불어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허문제는 그 재물을 앞세워 고을 안에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전들조차 그의 눈치를 살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재물의 이면에서 산은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울창하던 숲은 곳곳이 벌거벗겨져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조금만 비가 와도 흙탕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순덕은 약초를 캐러 다닐 때마다 그 변해가는 산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이미 한 차례 이장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었으니 더는 나서봐야 소용없으리라 여기며 그저 속으로만 근심을 사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으니 계곡물은 삽시간에 누런 흙탕물로 변에 굽이쳐 흘렀고 산에서는 크고 작은 돌들이 쉼없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여느 장마와 다르지 않으리라 여겼습니다. 해마다 겪는 장마이니 이번에도 며칠 지나면 그치려니 하는 안일한 마음이 컸던 것이지요. 그러나 순덕만은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으니 산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에게 남다른 촉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첫날 밤 순덕은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빗소리였건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여느 때와 다르게 무겁고 둔탁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순덕은 우물가에 나섰다가 이웃 안악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 며칠 계곡물이 예사롭지 않게 흐려 보이던데 자네도 그리 느끼지 않았는가? 그러게 말이오. 근래 산에서 나무를 하도 많이 베어내니 그런 것 아니겠소.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소. 안악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그 무심한 대답에 더욱 마음이 불안해졌으나 딱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밤 순덕은 마당에 나섰다가 발밑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땅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순덕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 세월 산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순덕의 직감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덕은 그 밤 좀처럼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마루에 걸터 앉아 어둠에 잠긴 산자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던 것이었어요. 거센 빗소리가 초가지붕을 두드리던 그 한밤중이었습니다. 순덕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으니 낮에 느꼈던 그 미세한 떨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 저 멀리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 소리에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였으니까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순덕은 혹시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여 숨을 죽인 채 다시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 장정의 허리보다도 높이 자란 거대한 흰 그림자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지요. 순덕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낯선 두려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들었으니 저것이 진정 자신이 알던 그 작은 새끼가 맞는지 쉬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챙겨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흰 털 사이로 뒷다리에 남은 오래된 올무 흉터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순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왈칵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설아야, 정녕 너로구나. 순덕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는 어릴 적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늠름한 자태였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순덕은 반가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을 다시 마주하니 지난 3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순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산에서 홀로 지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순덕은 젖은 손으로 설아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하기보다 무언가 다급한 기색으로 순덕의 옷소매를 이빨로 물어당겼습니다. 순덕이 얼른 따라 나서지 않자 설아는 몇 걸음 산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으니 그 몸짓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낮게 울리는 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으니 이는 결코 그리움만으로 찾아온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설아야, 대체 무슨 일이더냐?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더냐? 순덕은 그제야 설아가 그저 반가움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산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설아는 바로 그것을 알리기 위해 이 폭우를 뚫고 3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이지요. 낮에 느꼈던 그 미세한 떨림과 계곡물의 심상찮은 흐림, 그리고 지금 설아의 다급한 몸짓까지 순덕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설아야. 이 늙은이가 힘닿는 데까지 따라가 보마. 순덕은 늙은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설아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으니 거센 비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으나 순덕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던 것이지요. 설아는 앞서가다가도 순덕의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멈추어 서서 기다려 주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예전 순덕이 어린 설아의 걸음을 맞추어 걷던 것과 꼭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가 이토록 다급하게 자신을 찾아왔다면 그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리라는 것을 순덕은 노구의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가파른 산등성이로 순덕을 이끌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길은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으니 순덕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다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몸을 지탱했던 것이지요. 설아는 그럴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순덕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낮추었으니 마치 순덕이 자신의 등에라도 기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한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남편과 함께 이 산을 오르내리던 젊은 시절이 문득 떠올랐으니 그때는 이만한 비탈길쯤이야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올랐던 기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73의 노구,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덕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으니 설아의 다급한 몸짓에서 예사롭지 않은 위기감을 읽어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한참을 오른 끝에 산 위쪽에 다다른 순덕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벌목으로 나무가 모조리 사라진 거대한 비탈 한쪽이 길게 갈라져 있었으니 그 틈은 어른 몸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깊고 넓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탈 아래쪽에는 잘려나간 통나무와 흙더미가 계곡을 가로막아 거대한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빗물이 계속해서 그 웅덩이로 흘러들고 있었으니 이대로 조금만 더 비가 내린다면 저 갈라진 비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며 물과 흙이 한꺼번에 청운골로 쏟아질 것이 자명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순덕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설아가 왜 그토록 다급하게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 짐승의 예민한 감각이 사람보다 먼저 이 재앙의 조짐을 알아차린 것이었던 것이지요. 순덕은 갈라진 비탈 가장자리로 조심스레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물웅덩이가 터지는 순간 그 아래 펼쳐진 청운골 마을이 고스란히 물살에 휩쓸릴 것이 눈에 선했으니 순덕의 덩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던 것입니다. 3년 전 이맘때 내가 산을 이리 베어내지 말라 했건만. 순덕은 원망 섞인 탄식을 흘리며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설아는 이미 몸을 돌려 마을 쪽을 향해 낮게 울부짖고 있었으니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듯 했던 것이지요.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어서. 순덕은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도 그 곁을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으니 두 존재가 다시 나란히 빗속을 뚫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은 마치 3년 전 그날의 이별을 되돌리려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다다른 순덕은 곧장 종각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종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다급한 종소리에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놀란 얼굴로 집 밖을 나섰던 것이지요. 모두 들으시오. 지금 당장 높은 능선으로 올라가야 하오. 산이 무너지고 있소. 순덕의 외침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개중 한 사람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이 밤중에 산이 무너진다니요?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소. 저 위쪽 비탈이 갈라져 있고 물이 잔뜩 고여 있단 말이오. 조금만 더 있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우리 설아가 나를 산으로 이끌어 직접 보여주었단 말이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백호 이야기요? 3년 전에도 그 짐승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이젠 산이 무너진다는 말까지 짐승 탓을 하는 것이오?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소. 이 밤중에 어린애며 노인이며 다 깨워서 산길을 오르라니 그러다 오히려 발을 헛디뎌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소? 순덕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다치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오. 목숨이 걸린 일이란 말이오. 바로 그때 술렁이던 사람들 사이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으니 순식간에 마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내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시오. 진짜 백호가 나타났소. 필시재앙의 징조요. 징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 아이가 위험을 알리려 저와 함께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순덕이 다급히 설명했으나 겁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쉬이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뒤늦게 달려나온 허문재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늙은이 말을 믿을 셈이요?
내 창고에 쌓아둔 목재가 얼마인데 그것을 두고 떠나란 말이오? 순 헛소리에 놀아나지 마시오. 허문재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자 순덕은 허문재를 향해 단호히 맞섰습니다. 직접 산 위를 보고 왔소. 비탈이 갈라지고 계곡이 막혀 물이 고여 있단 말이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오. 할멈이 무얼 안다고 그러시오. 산일은 산일을 아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지. 허문재가 언성을 높이며 순덕을 몰아세우려는 순간 김돌쇠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번 허문재에게 무시당했던 그 균열을 떠올리며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입을 열었던 것이지요. 저도 며칠 전 벌목지에서 땅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순덕 할멈의 말이 사실입니다. 허문재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돌쇠, 내 이놈. 내 밑에서 밥을 먹는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날이 그때 제가 균열을 알렸을 때 나리께서 들어주셨더라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나리의 재물을 위해 사람 목숨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김돌쇠의 단호한 증언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져갔으니 그러고 보니 요즘 계곡물이 이상하게 흐렸다는 둥, 산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나도 들었다는 둥 하나둘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장 오봉수는 한동안 고민하는 기색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지금은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오. 만에 하나라도 위험하다면 일단 피하고 봐야 할 것 아니오. 아이와 노인부터 산 중턱 바위터로 대피시키시오. 오봉수의 명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허문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소. 나는 내 창고를 지켜야겠소. 허문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자신의 창고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설아가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낮고 거칠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허문재는 그 서슬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으니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덕과 오봉수는 마지막까지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몇몇 노인들을 일일이 설득하며 능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은 완강히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저 가파른 길을 어찌 오른단 말이오. 차라리 애서 죽는 게 낫소. 순덕은 그 노인의 손을 붙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어르신, 제 손을 붙잡으시지요. 제가 먼저 저 올무에 걸린 짐승도 살려낸 몸입니다. 어르신 한 분 부축하는 것쯤이야 못하겠습니까? 그 말에 노인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날 순덕에게 모진 말을 던졌던 이도 있었으니 그는 순덕의 손을 붙잡으며 겸연쩍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멈, 지난번엔 내가 몹쓸 말을 했었소. 이 늙은 목숨, 오늘은 할멈 말을 따라야겠소. 지난 일은 이제 됐습니다. 어서 걸음을 서두르시지요. 순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을 뿐 지난 서운함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 사이에도 마을 곳곳을 오가며 낮은 길로 내려가려는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높은 산길 쪽으로만 길을 터주었으니 사람들은 그제야 이 짐승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문재만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창고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으니 은정과 장부를 챙기려는 욕심이 목숨을 건 위험보다 앞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설아가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서며 거칠게 으르렁거리자 허문재는 결국 공포에 질려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민들이 능선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위쪽에서 천둥과도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헐벗은 비탈 전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지요. 흙과 바위,
잘려나간 통나무, 그리고 계곡에 고여있던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산 아래 마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들과 창고가 순식간에 흙탕물에 휩쓸리는 광경을 사람들은 능선 위에서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 안악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것이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가. 다른이가 그 말을 받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멈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저기서 잠들어 있었을 것이요. 허문제의 거대한 목재 저장고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니 그 위세 등등하던 창고가 진흙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허문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덕의 경고 덕분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봉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내 몰라뵈어 미안하오. 할멈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 저 흙탕물에 휩쓸렸을 것이오. 그 곁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 순덕에게 백호를 내보내라 소리쳤던 사내도 이번에는 부끄러운 얼굴로 다가와 중얼거렸습니다. 할멈, 내가 그때 참으로 못할 짓을 했소. 백호를 흉물이라 몰아세우며 손가락질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소. 순덕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여러분을 살린 것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덕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날이 밝은 뒤 사람들은 무너진 허문제의 창고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해 속에서 뜻밖의 것들이 드러났으니 허가받은 구역 밖에서 불법으로 베어낸 목재에 찍힌 표식들과 허문제가 고을 아전에게 건넨 뇌물의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장부가 흙탕물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한 주민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이게 다 무슨 장부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부를 넘겨보던 오봉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아전에게 바친 뇌물 내역이 아니오. 게다가 이 목재들 죄다 금양구역에서 몰래 베어낸 것들이란 말이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그동안 허문제가 베풀어온 인심이란 것이 실은 이 모든 불법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에게 곡식 몇 가마니 나눠준 것이 다 이런 짓을 감추려는 수작이었단 말이오? 김돌쇠는 그 장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관아에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봉수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이장으로서 이 일을 결코 덮을 수 없소. 현감께 직접 고하러 갈 것이오. 그렇게 산사태로 무너진 것은 비단 흙과 나무만이 아니었으니 백호를 흉물이라 몰아세우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오해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허문제의 탐욕스러운 실체 또한 자신이 무너뜨린 그 산과 함께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고야 말았던 것이었어요. 산사태가 잦아든 뒤 현감은 청운골에 직접 관원을 보내 정식 조사를 명했습니다. 무너진 창고 터에서 발견된 장부와 목재 표식이 워낙 명백한 증거였으니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관원들은 며칠에 걸쳐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진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문제의 죄상은 더욱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돌쇠는 관아 마당에 불려나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가리키며 증언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날짜들을 보십시오. 나리께서 균열을 알고도 벌목을 계속하라 지시하신 날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소인이 직접 가서 위험을 고했으나 나리는 오히려 소인을 나무라며 도끼를 다시 쥐게 하셨습니다. 관원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을 고하면
내 놈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어찌 이런 일로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날 소인과 함께 있던 다른 일꾼들도 여럿이니 물어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김돌쇠의 확고한 증언에 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최두억도 불려나와 문초를 받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도 결국 매서운 추궁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인이 허 대인의 명을 받아 염소를 죽여 상처를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백호가 그런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이더냐? 순덕이라는 노파를 겁박하려 한 일도 있었다 들었다만 이에 백호를 빼앗기 위해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장에게도 압박을 넣었습니다. 모두 허 대인의 사주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최두억의 자백이 이어지자 관원들은 허문제를 다시 불러들여 대지를 명했습니다. 허문제는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 아래 것들이 지어낸 모함이요. 나는 결단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소. 그러나 김돌쇠와 최두억의 진술이 서로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졌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손으로 작성한 장부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 허문제는 더 이상 발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허문제는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선 불법 벌목과 아전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친 죄 그리고 백호를 강탈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무고한 짐승을 모함한 죄까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현감은 이 모든 죄상을 확인한 뒤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문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최두억 또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아전들 역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처벌을 면치 못했으니 이는 청운골뿐 아니라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감은 더불어 청운산의 무분별한 벌목을 전면 금하고 이후 몇 해에 걸쳐 산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도록 엄명을 내렸던 것이었어요. 조사가 마무리된 뒤 살아남은 주민들은 순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힘을 모아 새 기와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목재와 기와를 마련해 왔으나 순덕은 손사래를 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늙은 몸 하나 눕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전과 비슷한 작은 집이면 충분합니다. 허나 할멈, 이 은혜를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오. 할멈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한 주민이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은 그런 마음만으로도 족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굳이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뜻을 존중하여 예전과 비슷한 크기로 소박한 초가와 약초밭을 다시 지어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보태니 며칠 지나지 않아 순덕의 집과 밭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산사태로 집과 밭을 잃은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런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약초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으니 상처를 다스리는 약이며 몸을 보하는 약초며 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난날 순덕을 가장 매섭게 몰아세웠던 이도 섞여 있었으나 순덕은 그를 대할 때도 여느 이웃과 다름없는 태도로 대해주었습니다. 할멈, 지난번 내가 그리 험한 말을 했건만 어찌 이리 선뜻 약을 내어주시오. 그 사내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난 일을 자꾸 들추어 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는 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상처를 다스리는 일이지 지난 서운함을 헤아리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떨구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되풀이했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 오봉수는 마을 사람들을 회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순덕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할 것이 있소. 지난 3년 전 우리는 순덕 할멈과 백호를 흉물이라 몰아세우며
마을에서 내쫓으려 했었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몹쓸 짓이었는지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소이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숙연한 얼굴로 오봉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 대인의 곡식 몇 가마니에 눈이 멀어 우리를 지켜준 은인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순떡 할멈과 저 백호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요. 오봉수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여러 주민들도 그 뒤를 따라 하나둘 고개를 숙였으니 지난날의 잘못을 함께 뉘우치는 그 모습에 순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들 그리 마음 써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니 앞으로 산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덕의 그 말에 회당 안은 잠시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갔던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순덕은 홀로 산자락에 올라 깊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사태가 끝난 뒤로 설아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순덕은 그런 설아를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에 사는 것은 산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지. 순덕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이 설아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3년 전 그 이별의 밤에 이미 깨달았던 것이지요. 순덕은 그저 설아가 어딘가에서 건강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운산에는 조금씩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의 명에 따라 벌목이 전면 금지된 산은 몇 해가 지나자 예전의 푸르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산에서 백호의 발자국이 발견되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포수를 부르지 않았으니 오히려 그것을 산이 건강히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초가 마루에 앉아 소복이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문득 3년 전 그 겨울 죽어가는 새끼를 품에 안았던 그날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세월이 이토록 흘렀건만 그날의 기억만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산 능선 위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으니 순덕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처럼 흰 털을 가진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능선 위에 우뚝 서 있었으니 순덕은 그것이 설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작은 그림자 2개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보다 훨씬 작은 갓 태어난 듯한 백호 새끼 2마리가 어미의 뒤를 졸졸 따라 걷고 있었으니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식구가 생겼구나. 순덕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아는 멀리서 순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도 마루에서 2 손을 가지런히 모아 그 인사에 답했으니 사람과 짐승 사이에 오간 그 무언의 인사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윽고 새끼들을 데리고 눈 내리는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루에 서서 지켜보았으니 마음속에는 서운함보다 오히려 흐뭇함이 가득 차올랐던 것이었어요. 순덕은 이후로도 청운골에 남아 가난한 이들에게 약초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차 힘겨워졌으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순덕을 도와 약초밭을 함께 돌보아 주었으니 순덕의 노년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넉넉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후대까지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노파가 죽어가던 작은 백호에게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주었고 그 백호가 훗날 온 마을의 목숨으로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백호가 다시 새로운 식구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청운골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던 것이지요. 힘없는 생명에게 먼저 베푼 은혜는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진짜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순덕은 설화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나누며 그저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온 마을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문제는 산을 오직 재물로만 바라보았고 그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집어삼켰습니다. 셋째, 여론에 쉽게 흔들렸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손쉬운 이익을 좇았던 대가를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일 줄 알았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베푼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큰 모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조선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비변사 등록 및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공식 사료에 기록된 관청과 상인의 정경 유착 및 소나무 무단 벌목의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창작되었습니다.